오늘 저희가 함께 뜯어볼 자료는 구약상경 출애굽기 36장입니다. 그런데 이걸 단순히 그냥 종교적인 이야기로만 볼 게 아니고요. 고대 유목민들이 어떻게 왕국 하나를 통째로 쏟아부은 것 같은 그런 부와 기술력으로 심지어 이동식 건물을 지었는지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게 정말 미스터리거든요. 왜 영구적인 궁전도 아니고 계속 옮겨 다녀야 하는 임시 건축물에 그 모든 걸 쏟아부었을까? 오늘 그 답을 찾기 위해 고대의 건축 설계도를 함께 해독해 보겠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접근입니다. 이 기록을 보면 단순히 뭘 만들었다 이게 아니고요. 어떻게 그리고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가 보여요. 이건 뭐랄까 고대의 프로젝트 관리 또 공동체 심리학 그리고 정밀공학에 대한 놀라운 케이스 스터디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방식부터가 현대의 어떤 경영학 교과서에서도 보기 힘든 아주 기이하고 놀라운 장면으로 시작되죠. 맞아요. 보통 프로젝트는 자금이나 자재가 부족해서 문제인데 여기는 정반대입니다. 재료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제발 좀 그만 가져오라고 공지를 띄워야 할 지경이었으니까요. 자, 이 믿기 힘든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1절부터 7절을 보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수석 장인들이 있고요. 그들을 중심으로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가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고 나와요. 이건 그냥 기술자 모집 공고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의 열정 있는 사람 모두 모여라는 식인데 정말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든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이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기반입니다. 어떤 금이나 은보다도 먼저 확보된 핵심 자원은 바로 사람들의 열정이었던 거죠. 이건 위에서 시켜서 하는 그런 강제 노역이 아니라 완전히 아래로부터 들끓어오른 뭐랄까 풀뿌리 운동에 가까웠습니다.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 열기가 어느 정도였냐면 진짜 좀 웃기기까지 해요. 일하던 장인들이 작업을 멈추고 책임자인 모세에게 달려와서 보고를 합니다. 아니, 사람들이 재료를 너무 많이 가져와서요. 주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고도 남아돌 지경입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프로젝트 관리자가 제발 기부 좀 그만하세요라고 발표해야 하는 상황이라뇨. 정말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프로젝트 관리 사례죠. 보통은 예산이 부족합니다. 자재가 모자랍니다. 이게 정상이잖아요. 이건 이 공동체가 프로젝트의 비전에 얼마나 깊이 공감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증거입니다. 단순히 물질을 내놓은 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정체성과 미래를 이 프로젝트에 전부 쏟아부은 겁니다. 리더가 제시한 비전이 구성원들의 마음을 완벽하게 움직인 거죠. 자, 그럼 이 산더미처럼 쌓인 재료들로 도대체 뭘 만들었는지 이제 본격적으로 제작 과정으로 들어가 보죠. 가장 안쪽부터 시작하는데요. 이 건물의 첫 번째 속살은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짠 거대한 천 10폭으로 만듭니다. 여기서부터 디테일이 살아나죠. 그냥 색실이 아니에요. 청색, 자색, 홍색은 고대의 가장 비싸고 귀한 염료들입니다. 왕족이나 최고위층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색깔들이죠. 그리고 그 위에 그룹들의 형상을 정교하게 수놓았다고 하는데요. 아, 그룹들이라면 혹시 흔히 생각하는 아기 천사 같은 그런 이미지인가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르네상스 그림에서 보는 그 통통한 아기 천사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어요. 고대 근동에서 그룹, 즉 케루빔은 신의 영역을 지키는 강력하고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날개 달린 신화적 존재입니다. 사자나 황수의 몸에 사람의 얼굴과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초월적인 힘을 상징하는 수호자죠. 그러니까 이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문자 그대로 신성한 세계의 수호자들에게 둘러싸이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와, 이미지 자체가 완전히 다르네요. 그럼 이 거대한 천들을 어떻게 하나로 연결했나요? 여기서부터 공학적인 면이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각 천의 폭은 길이가 28규빗, 너비가 4규빗으로 모두 동일합니다. 1규빗이 대략 한 45cm 정도 되니까 한 폭이 길이가 12m가 넘는 엄청난 크기죠. 이걸 5폭씩 연결해서 2개의 큰 세트를 만들고요. 그 2세트의 가장자리에 청색고리 50개를 각각 답니다. 그리고 순금으로 만든 갈고리 50개로 이 고리들을 서로 연결해서 하나의 거대한 막으로 완성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순금 갈고리 50개요? 그렇게 작은 부품들로 저 거대한 천들을 연결한다고요? 왠지 좀 약해 보이는데요? 약한 고리가 놀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오히려 그게 바로 이 설계의 천재성입니다.
모든 치수와 부품이 단 1mm의 오차도 없이 맞아떨어져야만 가능한 방식이거든요. 이건 이 구조물 전체가 얼마나 정밀한 시스템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모듈성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이 금 갈고리를 풀어서 두 부분으로 나누고 다시 완벽하게 결합할 수 있었던 거죠. 계속 이동해야 하는 이 건물에겐 필수적인 기능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장식이 아니라 첨단 모듈러 건축의 원리인 셈이죠. 와,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그럼 이 화려한 내부 휘장 위에는 또 다른 덮개를 씌웠겠죠? 사막 한가운데였을 테니까요. 물론입니다. 이제 바깥으로 한 겹씩 나가보죠. 먼저 염소 털로 짠 11폭의 막을 덮습니다. 이건 내부 휘장보다 조금 더 커서 전체를 완전히 감쌀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연결고리로 금 대신 노스로 만든 갈고리를 사용합니다. 아, 재료가 바뀌었네요. 금에서 노스로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이 건물은 자재를 통해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장 안쪽, 가장 신성한 공간에 가까울수록 순금처럼 가장 귀한 재료가 쓰이고요. 바깥으로 나갈수록 은, 놋, 그리고 다른 재료들로 바뀝니다. 건물 자체가 사람들에게 지금 당신이 어디에 서 있고 이 공간이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를 재료의 언어로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건축이 아니라 공간을 통한 서사, 즉 건축적 내러티브라고 할 수 있죠. 건축이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거군요. 정말 흥미롭네요. 그 위에는 또 뭐가 있나요? 두 겹의 보호막이 더 있습니다. 붉은 물을 들인 수장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 덮개죠. 여기서 해달의 가죽은 방수 기능이 뛰어났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사막의 그 뜨거운 햇볕과 갑작스러운 비바람으로부터 내부의 성스러운 공간과 값비싼 집기들을 완벽하게 보호하기 위한 아주 실용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아름다움과 기능성, 어느 하나도 놓치지 않은 거죠. 자, 이렇게 여러 겹의 놀라운 천들을 준비했는데 이걸 그냥 땅바닥에 펼쳐놓을 순 없잖아요. 이 거대한 천막을 세울 뼈대는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 정말 입이 떡 벌어졌던 부분이 바로 이 골격 파트였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정말 공학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벽체는 조각목, 그러니까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널판들을 세워서 만듭니다. 아카시아는 사막에서 구할 수 있는 나무 중에서도 단단하고 뒤틀림이 적어서 아주 적합한 재료였죠. 그런데 제가 진짜 놀랐던 건 그 널판을 받치는 기초였어요. 각 널판 밑에 받침이 2개씩 들어가는데 그 재료가 제가 제대로 읽은 게 맞나요? 은이라고요? 순은으로 받침대를 만들었다는 건가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각 널판 밑에 약 34kg짜리 은 주괴 2개를 받침으로 썼습니다. 남쪽과 북쪽 벽에만 거의 100개에 가까운 은 받침이 사용됐으니 기초 공사에만 수톤의 은이 들어간 셈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보통 기초는 땅에 묻혀서 보이지도 않잖아요.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부분에 왜 그렇게 엄청난 양의 은을 쏟아 부은 거죠? 너무 비효율적인 것 아닌가요? 바로 그 점이 이 건물의 철학을 보여줍니다. 보이는 부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기초까지도 가장 순수하고 귀한 것으로 바친다는 의미죠. 구조물의 안정성과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은은 무겁기 때문에 사막의 강풍에도 구조물이 흔들리지 않도록 무게중심을 낮춰주는 아주 중요한 공학적 역할도 했고요. 즉, 상징성과 기능성을 모두 잡은 완벽한 설계였던 거죠. 와, 보이지 않는 곳에 더 투자한다니 정말 대단하네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더 놀라운 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이 모든 아카시아 나무 널판들과 널판들을 수평으로 단단히 고정하는 가로대, 그 띠들을 전부 순금으로 감쌌다는 기록입니다. 널판에 띠를 꿰 고리까지 전부 금으로 만들었고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 태양 아래서 황금으로 번쩍이는 거대한 구조물이 서 있는 모습을요. 이건 그냥 텐트가 아니라 거의 움직이는 황금 궁전이네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이 이동을 전제로 설계되었다는 점입니다. 모든 널판, 모든 띠, 심지어 이들을 연결하는 고리까지도 분해하고 재조립하기 쉽게 정밀하게 제작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비싼 플랫팩 가구 같은 거죠. 신이 설계하고 까르티에가 제작한 이케아 가구라고나 할까요?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네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황금 구조물 내부의 공간을 나누는 휘장과 기둥들을 살펴보죠. 여기서도 앞서 말했던 그 건축적 내러티브가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성막의 가장 깊은 곳, 즉 가장 신성한 공간을 가리는 휘장은 제일 안쪽 휘장과 똑같이 최고급 재료로 만들고 그룹 무늬를 수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휘장을 거는 4개의 기둥은 은받침 위에 세워집니다. 아, 또 은받침이 등장했군요. 네. 그런데 성막의 정문 역할을 하는 바깥쪽 휘장을 거는 5개의 기둥은 기둥머리와 장식은 금으로 만들었지만 받침은 놋받침 위에 세워집니다. 보이시나요? 가장 신성한 공간의 경계에는 은을, 그보다 박작쪽인 입구의 경계에는 놋을 사용한 겁니다. 우연히 재료를 섞어 쓴 게 아니라 모든 요소가 방문자에게 공간의 신성함과 등급을 시각적으로 그리고 상징적으로 전달하도록 치밀하게 계획된 거죠. 정말 대단하네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출애굽기 36장은 그냥 오래된 건축 설명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쏟아부은 열정으로 시작해서 규빗 단위까지 계산된 초정밀 설계, 그리고 금과 은, 최고급 염료 같은 최고급 재료로 완성된 한 공동체의 모든 기술과 마음이 집약된 프로젝트의 생생한 기록이었어요. 네. 당신이 어떤 종류의 프로젝트를 이끌거나 참여하든 이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통찰이 많습니다. 명확한 비전과 세부적인 계획, 그리고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열정이 결합될 때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주죠. 리더십, 공동체의 헌신, 정밀한 기술이라는 3가지 요소가 완벽한 조화를 이룬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알고 나니 처음에 우리가 던졌던 질문이 더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네요. 이 모든 부와 기술력, 이 모든 정성을 왜 영구적인 건물이 아닌 계속 분해하고 조립해야 하는 이동식 구조물에 쏟아부었을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들은 최고의 기술과 재료를 쏟아부어서 임시 건축물을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가장 소중한 것은 돌이나 금으로 만든 건물 자체가 아니라 그 건물이 담고 있는 가치와 그 건물을 중심으로 모이는 공동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영원함은 고정된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는 여정 속에서 지켜나가는 가치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당신의 삶에서 어쩌면 일시적일지라도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볼 가치가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